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한 건데 글쎄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공수처가 1차적으로 인편 전달을 시도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전달이 안 됐고 지금 2차는 전자공문 형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3차까지 이제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일단 25일 날 성탄절로 이제 통보를 했는데 일단 평일보다는 공휴일이 조금 일반인들의 어떤 활동 범위에서 조금 더 자리나 이런 게 좀 피할 수 있어서 좀 낫다고 판단하고 뭐 경호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변호인단 구성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안 자체가 이거는 헌재는 탄핵이지만 이 공수처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25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성 여부에 따라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 아마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도 변호인단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 소요를 감안을 하면은 25일은 조금 아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또 방어해야 되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2차 소환까지도 안 할 거라고 봐요. 일단 뭐 서류를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못 가겠다 뭐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검찰이 2차 소환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좀 임박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수처장과 만나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넘겼거든요. 이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간의 어느 정도 조정, 조율, 또 공수처와의 조율도 있었다고 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좀 벌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뭐 공수처도 소환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을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3차 조사까지는 좀 시간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니까 실은 좀 대외 신인도라든가 경제 불안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 위험 부담도 너무 가중되고 있어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버티기가 결과적으로는 국민 경제를 좀 파국으로 모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낼 탄핵 심판 서류가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헌법재판소 일단 첫 변론 준비기일이 27일인 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데 서류가 일단 전달이 되지 못했는데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지연이 불가피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일반 재판과 탄핵 심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이고 그래서 180일 내에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국정 공백이 벌어지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일단은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재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를 좀 기피 신청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늘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0일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이거를 마냥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변론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그런 주장이 또 배제되면 결국 탄핵 심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측면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게 회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진행이 뭐 그렇게 오래 또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23일에 송달 여부를 결론 내겠다라고 했는데 탄핵 심판 일정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피소추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서는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송달에 관련해서 뭐 법원 변호사 시절에 많이 공부는 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받으면 도달된 걸로 보거든요. 예. 근데 책에서만 봤던 송달 방법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발송만 해도 송달된 것으로 본다거나 예. 또는 뭐 직원한테 그냥 주고 가도 송달로 본다는 보충 송달이라든가 예. 또는 뭐 공시 송달을 통해서 2주 이후에 송달의 효력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발생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가, 외교, 안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이분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최대한 늦춘다 하더라도 그 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시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시간 끄는 이유가 시간을 끈다고 해서 탄핵의 결정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까 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까 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본인이 2년 6개월간 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게 이제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두려울 것 같다 생각되고요. 최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을 끌어서 탄핵 결정을 늦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그걸 좀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대선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류를 수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정도의 정치적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그거는 가정치를 두고 하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탄핵과 관련되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 걸려 있는 공수처 수사와도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에 지금 제일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금 그 뭐 이재명 대표한테 시간을 좀 지금 자기가 이제 시간을 벌어서 그것도 뭐 항소심까지 판결을 받아보겠다 그런 여유까지는 지금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죠.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하고 있는 것, 이거 범법 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헌법 재판에 관여하면 이건 뭐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예, 예. 이분은 지금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 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엄중한 상황에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는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계엄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홍보해 줘야 되는데 홍보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체포의 채자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모두 다 뭐 대통령께서 직접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뭐 이런 얘기들 다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건 말건 일단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좀 선전선동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 좀 시위라든가 위력을 좀 발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면에 어떤 정치적 기산이 깔려 있는데 예, 예.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는 혹세무민에 현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외신 또 내신 기자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이제 변호 같은 네,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예요. 친구죠. 그러니까 예. 친구가 이제 자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친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친구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대외적으로 전달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네네. 이게 무슨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범법회로 본다. 이것도 좀 웃긴 거고 두 번째는 더 웃긴 거는 내란 선전행위다. 지금 지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전행위가 되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뭐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들 중에는 또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분들도 다 내란 선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상징성을 띈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치 공세로 가는 거고 혹세무민은 이런 걸로 혹세무민이라고 할 게 아니고 김어준 씨 같은 발언이 혹세무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보자라는 익명의 제보자에 숨어가지고 한동훈 암살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확인 안 되는 것들을 바깥에 퍼뜨려 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린 거 이런 게 혹세무민이지 대통령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 해서 이걸 혹세무민이라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어폐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햄버거집 계엄회동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된 데 이어서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영현 전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예. 최근에도 그러니까 전 사령관입니다. 지금 불명예 전역해가지고 있는 예. 상태였는데 이 사람을 김영현 장관이 이제 이번 계엄 사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를 시키고 또 같이 움직인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정보사령부에 있는 대령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12월 3일 계엄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선관위 진입에 대한 내용들이 오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게 이 중에서 참석자 한 분이 선관위 직원을 어떻게 보면은 제압을 하고 또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여기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사전 모의 내용들이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움직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연이어서 구속되고 있는 상황, 계엄 사전 모의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수뇌부들이 지금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뇌부들이 다 되면 중요 임무 종사자 밑에 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됐는데 좀 황당하죠. 전 정보사령관인데 현직 정보사령관을 지휘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전 정보사령관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정권을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웃긴 거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속, 무술, 뭐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또 정보사령관도 점집을 차려놓고 있어요, 안산에서. 그래서 좀 정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속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정보사령관이 이 정보사만 포섭한 것이 아니라요. 또 뭐 기갑 여단장까지 왔어요. 근데 파주에 있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차부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이 국회 계엄 해제를 못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전차부대까지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뭐 아까 뭐 암살조가 뭐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또 뭐 선관위에 투입됐던 모 대령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손을 묶고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C1 벙커에 가둔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암살조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허구인 것인가, 정말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라든가 공정원의 수사는 어떤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상상력을 풍부히 갖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군인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김영현 전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된 상황이죠. 그리고 초반에 어느 정도 수사에 좀 많은 얘기들을 했었다라는 전언도 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 선택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약간 어떤 부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나설 여유는 없을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꼭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내용 자체가 그 국회의원 여러분이 얘기한 내용들이 되게 좀 자극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거거든요. 탱크로 확 밀어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국민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물론 제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 소재로 좀 사용되는 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보나 익명성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현 장관이 고소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현 장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뭐 어떤 찬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 자체가 만약에 그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엄격하게 골라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킬 수 있거나 자극적인 발언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에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옥중 메시지는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의도적이라고 보는데요. 김영현 전 장관이 막 그 체포되고 긴급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극단적 시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담화는 그냥 당에 위임하겠다, 뭐 퇴진도 좋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발언들을 했고, 김영현 전 장관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뭐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포기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다시 담화를 발표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탄핵에 수사든 맞서겠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다, 뭐 경고용이다, 뭐 실탄도 뭐 사용하지 않았다, 뭐 위험한 어떤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현 전 장관도 결국 그거에 맞추는 거고요. 내란에 대한 수사가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탱크로 확 밀어버려. 뭐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오찬하다가 지인들끼리 화가 나서 했던 말 같지만, 그날 저녁에 계엄이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좀 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말은 뭐 진실일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워낙 혼란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자극적인 발언들은 항상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협의체 구상을 제안했었지만 거절했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거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속뜻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항상 유지가 되어 왔어요. 일관된 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된다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국정이 계속 마비된다, 마비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는 아마
내용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협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안에서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으로 많이 흐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협의체가 좀 불안정한 요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여야가 동의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가 곧 가동이 될 전망인데 뭐 앞으로 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이라든지 멤버 구성이라든지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죠. 좀 과정에서 좀 조율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제안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것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정안정 협의체를 만든 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또 뭐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는 그런 여야정 협의체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좀 대화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형식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외 신인도가 좀 위험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된다면 그 미국으로 가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발언의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권의 합의라고 하는 담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계속 이런 안정적인 불확정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좀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권성도 비대위원장 지금 뭐 당의 내외를 안 가리고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투톱 체제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톱 체제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네. 투톱 체제로 가게 되면은 지금 거론되는 게 당내 중진 인사가 한 축이 있고 그러니까 원내죠. 그다음에 원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외는 이제 주로 고문단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내에서 보면 중진 인사로 가게 되면 원내 인사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또 친윤계 색깔을 좀 띠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톱이지만 사실상 원톱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있어서 고민에 좀 시간이 좀 더 갖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외 쪽을 조금 더 지금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론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화 전 의장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게 의회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당내에서 지금 탄핵 반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기관에 대해서 폭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주의자로서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야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당내 비판 여론은 좀 경감시키고 대야에 대한 부분도 공세를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향후 수습, 원로이기 때문에 어떤 수습도 가능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원내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마 당내는 아직까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바깥에서 보는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뭐 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권성동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뭐 계엄을 찬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같이 맞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사람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맞췄을 때 정말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한동훈 대표 욕만 죄다 많이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 누군가는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하마평에 어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물러난 적이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강성인 것 같고요. 권영세 의원도 그렇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박할 것 같은데 국민적 평가를 잘 받을 만한 인사가 누굴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